평생을 희생하며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처가만 챙기고 친정을 무시했어요. 결국 비행기가 떠오르자마자 어머니는 아들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75세 윤말순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윤말순입니다. 올해 75세예요.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3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아들 민수는 중학생, 딸 미영이는 초등학생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남편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두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친정에서는 애들 맡기고 시집이나 다시 가라고 했지만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내 아이들인데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분식집이었어요. 집 앞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지만 제겐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어요. 장사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배워야 했어요. 아이들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물 우리고 김밥 재료 준비했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참았어요.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절이 더 바빴거든요. 손님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웃음도 억지로 지었어요. 속으로는 울고 싶어도 손님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었어요. 라면 한 그릇이 500원이던 시절이었는데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하루 매출이 2만 원 나오면 그날은 정말 잘된 날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 학용품 사주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아이들 학용품 쉽게 사주는데 저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도 아껴가며 샀거든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도 견뎠어요.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거든요. 한 번은 너무 아파서 약국에서 파스 사서 붙이고 일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장사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문 닫으면 그날 매출이 없어지니까요. 아들 민수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학원비며 참고서비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민수만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장사도 시작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서 국밥도 팔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공부 잘해서 대학 가겠다고 하니까 기뻤어요. 몸이 부서져라 이랬죠. 여름에는 더위에 땀범벅이 되고 겨울에는 찬바람 맞으며 장사했어요. 손이 터서 피가 날 때도 있었지만 반창고 붙이고 일했어요. 손님들이 험한 소리 해도 참았어요.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화를 내면 손님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들이 대학 합격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는 민수를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2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큰 돈이었어요. 은행에서 대출받고 친척들한테 돈 빌려서 겨우 마련했어요. 하지만 기꺼이 냈어요.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된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민수가 대학 간다고요. 딸 미영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시켰어요.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했거든요. 미영이는 백화점에 취직했는데 그것도 자랑스러웠어요.
아들 민수는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죠. 월급도 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결혼할 때도 제가 돈을 많이 보탰어요. 분식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아들 집 마련해 줬거든요. 서울 변두리 30평 아파트였는데 당시로는 꽤 큰 돈이었어요. 2억 정도 들었는데 제가 1억 5천만 원을 대줬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은 거였어요. 명의는 아들 앞으로 했지만 사실상 제가 사준 집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기뻤어요. 내 아들이 제 집을 갖게 됐다는 게 말이에요. 며느리 은영이도 처음에는 착했어요. 결혼 초에는 안부도 자주 묻고 명절에는 선물도 챙겨줬거든요. 정말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손주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자 지훈이가 태어나고 3년 후에 손녀 지은이도 태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있구나 싶었죠. 손주들 보면서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어졌어요. 며느리 은영이와의 갈등은 서서히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들이었어요. 명절에 선물을 가져가면 시큰둥하게 받는다든지, 제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색을 보인다든지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며느리도 자기 취향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상처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은영이가 친정 얘기할 때와 저희 얘기할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친정 어머니는 항상 어머님이라고 높여 부르면서 저는 그냥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자는 뜻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친정에서는 비싼 선물을 받아오면서 저한테는 싸구려 과일 몇 개만 사오고요. 한 번은 친정에서 1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아왔다고 자랑하면서 저한테는 10,000원짜리 과일 한 박스 사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통화하는 것도 달랐어요. 친정 어머니랑 통화할 때는 1시간씩 하면서 저랑은 5분도 안 해요. 친정 소식은 자세히 얘기하면서 저희 쪽 얘기는 대충 넘어가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주 지훈이 7살 생일 파티 때였어요. 저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은영이 친정 식구들이 다 왔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친정 오빠 부부, 심지어 친정 조카까지 총 7명이나 왔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딸 미영이는 시댁 행사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요. 파티 준비도 저 혼자 다 했는데 정작 파티에서는 완전히 소외됐어요. 파티 내내 은영이는 친정 식구들하고만 대화했어요. 친정 아버지 건강은 어떠시고, 친정 어머니 취미 생활은 어떻게 되고, 친정 오빠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만 계속했어요. 저는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는 기분이었어요. 손주 생일 파티인데 할머니인 제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 식구들과는 단체 사진도 여러 장 찍고 개별 사진도 찍었는데 저와는 형식적으로 한 장만 찍었어요. 그것도 은영이가 억지로 찍는 티가 났어요. 정말 서러웠어요. 그러다가 다음 달에 제주도 가족여행 얘기가 나왔어요. 지훈이가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들 민수가 가족여행을 계획한 거예요. 저도 당연히 함께 갈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손주들과 여행 가는 거니까 정말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은영이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어머님은 그냥 계셔도 돼요. 우리는 처가 쪽이랑만 같이 가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얼굴에서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뭐가 되는 거지? 그림자 같은 존재인가?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고 집까지 사줬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마음속으로 울컥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너희끼리 잘 다녀와라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은영이 친정 부모님이랑 찍은 사진만 잔뜩 있더라고요. 마치 은영이 친정 부모님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처럼요. 손주들도 친정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만 찍은 사진이 많았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며느리 말이 맞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손주들한테는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친정 할머니만 진짜 할머니고 나는 가짜 할머니인 건가?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가족 행사마다 은영이 친정 쪽만 챙기고 저는 늘 뒷전이었어요. 어린이날에도 친정에서 선물 잔뜩 사주고 저는 용돈 10,000원만 줬는데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아들 민수에게 얘기해 볼까 싶었지만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참았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건가 싶어서 혼자 사귀고 살았어요. 마음속 응어리가 커져갈 때쯤 오랜 친구 박순자와 만났어요. 순자는 저와 같은 또래로 남편 없이 자식들 키운 동지 같은 존재였어요. 동네 시장에서 30년 넘게 야채 장사를 한 억척스러운 여자였죠. 순자도 저처럼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딸 키웠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나서 순자네 가게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며느리 얘기가 나왔어요. 순자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털어놨어요. 은영이가 처가 쪽만 챙기고 저는 무시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순자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야 말순아, 너 그렇게만 당하고 살지 마라. 순자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젊을 때부터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내가 그 집 도와줬다며? 돈도 많이 대주고 집도 사줬다고 했잖아. 그럼 그거 아직 내 거나 마찬가지지. 집 문서 내가 잡고 있다면서? 순자 말이 맞았어요. 집을 살 때 명의는 아들 앞으로 했지만 제가 낸 돈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동 소유권 관련 서류는 따로 챙겨뒀었어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변호사 통해서 정리해둔 거였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정말 잘한 일이었죠. 애들이 모르는 줄 아나? 너 당하고만 있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봐.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집 사줬는데 이런 취급받으면 안 되지. 순자가 격하게 말하니까 저도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지? 평생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런 취급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손주들은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순자는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이런 말을 했어요. 말순아, 내가 지금까지 참고 양보한 게 얼마나 돼? 그런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잖아. 이런 상황에서 계속 참기만 하면 더 무시당할 뿐이야. 한 번은 제대로 해야 정신 차리지. 그리고 손주들 걱정하지 마. 진짜 할머니인 너를 더 그리워할 거야. 순자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며느리는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죠. 명절 때 음식 해주는 것도, 손주들 돌봐주는 것도, 용돈 주는 것도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랍 속 집 관련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정말 제가 더 많은 돈을 댔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변호사가 그때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서류들로 처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던 말이요.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죠. 순자를 만난 후부터는 며느리 행동을 더 유심히 보게 됐어요. 정말 순자 말이 맞았어요. 은영이는 친정 쪽과 저희 쪽을 완전히 차별해서 대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비싼 선물을 사드리면서 저한테는 싸구려만 주고요. 가족 모임에서도 친정 쪽 얘기만 하고 저희 쪽 얘기는 시큰둥하게 들었어요. 볼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아직은 행동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한계가 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올해 4월에 일어났어요.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성과상을 받아서 상금으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일본 오사카 5박 6일 여행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함께 갈 줄 알았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지훈이가 할머니도 같이 가야 한다고 떼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은영이가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거실에 다 모여 앉아서 여행 계획을 짜는데 은영이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친정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해요. 오랜만에 효도 여행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같이 가면 되지 뭐. 인원이 좀 많아져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영이가 난색을 표했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불편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방도 여러 개 잡아야 하고 이동할 때도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해외여행이 힘드실 테니까 이번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얼굴에서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모시고 가면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고 빼는 거잖아요. 은영이 친정 어머니는 저보다 겨우 3살 어린데 무슨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겠어요? 오히려 제가 더 건강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아들 민수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머뭇거리더니 엄마가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엄마 뜻에 따르겠다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실망했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잖아요. 손주들은 할머니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어른들이 이미 결정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래 좋다. 너희끼리 잘 다녀와라.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출발 전날 저녁에 은영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이번에는 정말 친정 부모님 효도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친정 부모님 효도는 해드리고 시어머니 효도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며느리 덕분에 효도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나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고만 했죠.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평생 이 집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순자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한 번은 제대로 해야 정신 차린다고 했던 말이요. 이제 정말 행동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참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마침내 결심했어요. 내일 비행기 타고 떠나면 바로 실행에 옮기자고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와 손주들, 그리고
은영이, 친정 부모님이 공항으로 떠났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손 흔들며 배웅했어요. 잘 다녀오라고 웃으면서 말했죠. 속으로는 이게 마지막 배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요. 아들 민수가 엄마 혼자 계시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사실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거든요. 택시가 떠나는 걸 확인한 후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어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어요. 집 관련 서류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동소유권 증명 서류까지요. 집을 살 때 변호사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서류는 꼭 보관해 두라고 했었어요. 명의는 아들 앞으로 하더라도 실제 투자한 금액에 대한 권리는 남아있다고 했거든요. 특히 제가 1억 5천만 원을 대고 아들이 5천만 원만 낸 상황에서는 지분이 명확하다고 했어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제가 이 집의 75% 소유자나 다름없었어요. 명의만 아들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었죠. 변호사 선생님이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서류들을 근거로 집을 처분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가족끼리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요. 그때는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나 싶었는데 정말 그날이 온 거예요. 서류를 다 챙기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지갑에 도장을 넣고 집을 나섰어요. 부동산 사무소로 가는 길에 마음이 떨렸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투자한 집인데 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서류를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처분 권한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특히 공동소유권 증명 서류가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세를 알아보니까 현재 이 집값이 5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15년 전에 2억에 산 집이 5억이 된 거죠. 제가 1억 5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지금 시세로는 3억 7천5백만 원이 제 몫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매물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릴 것 같다고 했어요. 위치도 좋고 상태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학군도 좋은 지역이라 수요가 많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좋은 집을 사줬구나 싶었거든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각오였거든요. 아들 부부가 탄 비행기는 오후 2시에 출발했어요. 저는 오후 3시에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정말 비행기 뜬 지 1시간 만에 집을 매물로 내놓은 거였죠. 부동산 사장님이 신속하게 처리해 줬어요.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 바로 매물 등록을 해줬어요. 그리고 인근 부동산 사무소들에도 연락을 돌렸어요. 조건이 좋은 집이라서 금세 문의가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제 의사를 확실히 표현한 것 같았어요. 저녁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연락하더라고요. 호텔도 좋고 날씨도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 혼자 계시는데 괜찮냐고 물어봤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고 했어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민수는 며칠 후에 선물 사갖고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잘 놀다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했어요. 아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겠지만 집이 이미 매물로 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말 잘한 일인지 후회도 됐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무시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틀 후에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벌써 집을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부부인데 이 지역에서 집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조건도 맞고 가격도 괜찮다고 해서 주말에 보러 오기로 했다고 했어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주말에 예비 구매자가 집을 보러 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혼부부였어요. 집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위치도 좋고 상태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에 있는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여행이 정말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은영이 친정 부모님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온천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에는 꼭 엄마도 모시고 가족여행 가자고 했죠. 저는 그냥 그래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다음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요. 마지막으로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5박 6일 여행을 마치고 아들 부부가 돌아온 건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민수가 전화했어요. 곧 집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선물도 많이 샀다면서 기분 좋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니까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 해요. 그리고 집 앞에서 젊은 부부가 뭔가를 재고 있었다고 해요. 줄자로 현관문 크기를 재고 있었던 거였어요. 민수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봤더니 집을 사러 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민수 얼굴이 새하얘졌다고 해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부동산 사람이 나타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집 소유주분이 집을 팔기로 하셨다고 했거든요. 민수는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자기가 집주인인데 왜 모르는 사람이 집을 판다는 거냐고 했죠.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실제 투자 지분으로 보면 윤말순 어르신이 주된 소유권자라고 설명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을 파신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돈 내서 산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나? 은영이가 옆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요. 얼굴이 새하얘져서 울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은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무한 건 누구야?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친정 부모만 챙기고 나는 늘 뒷전이었잖아. 민수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얘기해 주세요. 뭐가 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냈어요. 내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니? 가족여행 갈 때마다 친정 쪽만 챙기고 나는 늘 빼놓잖아. 이번에도 그랬고 말이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림자 같은 존재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평생 참았던 게 한 번에 터진 거였어요. 은영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어머님이 피곤하실까봐 그런 거였어요. 배려한다고 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배려? 친정 부모님은 나보다 겨우 3살 어린데 왜 안 피곤해? 너는 내가 바보인 줄 아니? 평생 이런 차별받으며 살라고? 민수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영이도 아기는 없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풀어봅시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얘기할 게 없어. 결정은 이미 했고 돌이킬 생각도 없어.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와서 구매자가 계약 의사를 확실히 했다고 알려줬어요. 내일 정식 계약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엄마, 이 집은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우리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무시한 건 나였지만 내가 지켜온 건 내 권리였어. 이제 그 권리를 찾을 뿐이야. 다음 날 정식 계약을 진행했어요. 아들 민수는 마지막까지 말렸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계약금 5천만 원을 받고 한 달 후에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 제 지분인 3억 7,500만 원을 받는 거였죠.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혼자 살기로 했어요. 은영이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한테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언제든 연락해. 하지만 은영이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생각이 없어. 손주들은 보고 싶으면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으니까요. 지훈이와 지은이가 왜 할머니가 이사 가냐고 울면서 물어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신림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15평짜리 투룸이었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전세금 1억에 보증금까지 해서 1억 2천만 원 들었어요.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금했어요. 이자로 생활비 충당하면서 조용히 살 계획이었거든요. 이사하는 날 손주들이 울면서 할머니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지훈이와 지은이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새로운 집에서 살 거야. 너희는 엄마 아빠랑 잘 지내고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그렇게 말하고 이사를 했어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편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었어요. 오랜만에 제 시간을 갖게 된 거였죠. 이웃들도 친절했어요. 같은 또래 할머니들과 친해져서 같이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민수가 데려오는 거였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은영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민수 혼자 와서 다시 함께 살자고 설득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고 말했어요. 더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했죠.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 아들과 손주들이 그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더 편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순자를 만났어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라고 격려해줬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75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 거죠.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평생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들 부부가 정말 반성하고 달라진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더 편해요. 더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세월이 아깝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윤말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사연이었죠. 75세 할머니가 아들 부부의 무시와 차별 대우에 맞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였어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결국 집을 팔아버리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사실 요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특히 친정과 시댁을 차별 대우하는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만 챙기고 시댁은 무시하는 며느리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말순 할머니 사연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해요. 평생 헌신하고 희생한 부모님을 무시하고 차별 대우한다면 결국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윤말순 할머니도 처음부터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수년간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한 거거든요. 두 번째,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평함이에요.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야 해요. 특히 가족 행사나 여행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하고요. 한쪽만 챙기고 한쪽은 소외시킨다면 결국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은영이처럼 친정 부모만 모시고 여행 가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빼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죠. 세 번째, 경제적 기여도와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윤말순 할머니처럼 집 마련에 큰 돈을 보탠 경우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맡기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특히 부모님이 자녀 집 마련에 도움을 주실 때는 반드시 법적 서류를 정리해 두셔야 해요. 네 번째,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윤말순 할머니도 처음부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한 거죠. 만약 아들 부부가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민수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을 권리는 있다는 점이에요.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양보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윤말순 할머니처럼 75세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평생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니까 더욱 존중받아야 마땅해요. 하지만 윤말순 할머니의 선택이 완전히 옳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손주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테고 가족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좀 더 대화로 풀어볼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아요. 하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75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 용기도 대단하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족관계도 많이 변했고 며느리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댁을 무시하고 친정만 챙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양쪽 다 존중해야 해요. 여러분도 가족관계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친정과 시댁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남편들은 중간에서 잘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오늘 윤말순 할머니 사연이 여러분께 좋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한 번 생기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